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에서 수학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원래는 20대에 과외로 시작해 결혼하고 나서 집에서 작게 보습학원을 하다가 생각보다 잘 되는 바람에 상가로 나와 학원을 차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학원이 운영이 잘 되어 지금은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걱정이 있다면 건강을 어찌 잘 지키면서 이 일을 오래 하느냐이죠. 저는 지금은 싱글입니다만 오래전 이혼한 경력이 있습니다. 오래전이라 봤자 불과 4년 전 일이긴 하네요. 왜 이혼하거나 파혼한 사람에게 위로랍시고 똥차 가면 벤츠 온다는 말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그 말은 저한테는 해당이 없는가 봅니다. 이렇게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고 사실 지금은 남자를 만나 에너지를 쏟는 게 여력이 없기도 합니다. 이혼하는 사람들 각양각색 사연 듣다 보면 유독 저는 남편 놈이 바람난 사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마 동병상련의 마음이라 그런가 봐요. 제가 바로 남편 놈 바람으로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다른 여자 좋다고 마음 떠난 거라면 차라리 덜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기분, 아마 그건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전남편과 시모에게 농락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더 지독하게 그 인간을 탈탈 털어서 그야말로 맨몸으로 나가게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니 이렇게 극복이 되더라고요. 저의 사연이 혹여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용기를 내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남에게 상처 주고 몹쓸 짓 한 사람은 절대 잘 살 수 없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저의 사연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 남편이지만 편의상 남편이라 칭하겠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와 남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가족의 전부였어요. 아빠는 식당을 하셨는데 사실 말이 좋아 식당 주인이지. 사실 영세한 식당들이 큰 돈은 못 버는 거 아실 겁니다. 힘들게 저와 동생 대학 공부 다 시켜주셨지만 저는 늘 돈에 대한 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알바나 과외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아는 우리 아빠는 제가 이혼할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남동생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이혼 직전에 남편이 일하는 회사에 찾아가 동생이 망신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다니던 일터에서 잘리게 되었고요. 속으로 고소했지만 혹여 동생이 그 똑똑한 사람에게 역공을 당할 오히려 제가 말릴 정도였습니다. 정훈아, 나 괜찮으니까 그만해. 지금 네가 이러면 그 자식이 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내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바보 아니야. 내가 당한 거 되갚아 줄 테니까 여기서 그만하자. 그 자식이 매형이랍시고 내가 믿고 따른 게 억울하다. 누나 단물만 쪽쪽 바라보고 이딴 식으로 배신을 때려? 누나, 내가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놈이 나 고소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보라 그래. 어디? 누나랑 우리 집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사람을 이렇게 농락할 수가 있어. 누나가 참으래도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아. 누나가 그 자식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러면 아빠 심정은 어떻겠어. 아빠 속상하신 건 생각 안 해? 내가 울고불고 난리치는 것보다 이렇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아빠도 안심하시지. 이제 그만해 정훈아. 누나 괜찮아. 예전처럼 간통죄가 있었으면 그 두 연놈을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건데. 누나 속상하지? 제 남동생은 경찰입니다. 대학 때부터 경찰 시험 준비해서 졸업하고 나서 바로 합격해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혹시 이런 동생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갈까 걱정돼서 나 대신 남편에게 복수할 생각 말라고 했죠. 동생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아마도 제가 오랜 시간 남편과 교제했고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 뒷바라지, 결혼하고 나서도 거의 가정경제를 책임지다시피 한 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누나인 제가 남편과 그 시모에게 실컷 이용만 당하고 저는 나이를 먹었으니 안타까웠을 거예요. 동생은 남편과 제가 사귈 때부터도 가끔 만났습니다. 동생은 늘 누나인 제가 아깝다고 하고 형이 매형이 잘 해주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늘 잘해주고 사랑받고 있다고 얘기해서 안심시켜줬어요. 하지만 동생은 그때부터도 뭔가 남편이 미덥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도 만나보라는 말을 참 자주 했었네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면이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주변머리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도 제가 거의 연애를 처음 해본 사람입니다. 대학 때 아르바이트 하다가 만났어요. 둘 다 같이 알바를 했고 그 사람은 저보다 3살이 많은 복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연애가 참 길기도 했죠.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자리 잡을 때까지 저는 그 사람 옆에 있어 주었으니까요. 전 남편은 고시 공부를 했었어요. 행정고시를 준비했는데 동기들은 일부 합격한 사람도 있었고 또 조금 낮춰서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예 포기하고 일반 사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서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계속 고시에서 낙방을 하니 먹고는 살아야겠고 어쩔 수 없이 저처럼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하며 돈을 벌고 고시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만 하는 것도 어려운데 돈 벌면서 한다는 게 어디 쉬운가요? 30이 넘어가면서 결국은 현실과 타협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학벌은 나쁘지 않으니 강사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건 나쁘지 않을 정도로 벌었습니다. 나이가 차고 저도 30을 목전에 두었을 무렵 슬슬 결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저만의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사귀는 사이라 해도 결혼은 또 다른 문제죠. 저는 결혼 비용을 꽤나 모아놨었고 20대에 노력한 결과로 제 앞으로 청약해 놓은 집도 있었어요. 아빠 식당도 꽤나 매출이 잘 나오고 확장까지 하게 되면서 우리 집에는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빠도 자신감이 생기셔서 저한테 만나는 사람이랑 늦지 않게 결혼하라고 하셨고요. 집에 인사 한번 시키라는 말에 남자친구를 우리 아빠랑 동생에게 정식으로 인사도 시켰습니다. 저는 엄마가 안 계시지만 공교롭게도 남편은 아버지가 안 계세요. 어머님이 목욕탕 새신사를 하셨는데 그 일 하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들 공부도 시킬 만큼 남부럽지 않게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만나기 몇 년 전에 사기를 한번 크게 당하시는 바람에 집을 팔고 지금은 전세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즈음에 남편도 행정고시를 접고 가정의 보탬이 되기 위해 일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인가 시어머니는 아들을 저에 비해 너무나 아깝다며 처음부터 대놓고 말씀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내가 그때 사기만 안 당했으면 판검사도 할 수 있을 그릇인데. 그랬으면 진짜 좋은 집에서 잠자리가 줄을 섰을 텐데 말이다. 내가 우리 아들을 꺾어놓은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날개 좀 펴게 해줄 그런 여자 만나서 장가 갔으면 했어. 근데 오래 사귄 여자 의리 지킨다고 하니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저는 반겨주실 줄 알았던 예비 시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와 마지못해 결혼하는 것도 아니었고 저렇게 말하는 시어머니한테 그때는 뭐라 한 소리 하면서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이 세상에 의리로 결혼하는 남자는 없어요. 여자가 좋으니까 결혼하는 거지. 나는 뭐 잘난 거 있어요? 집을 해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솔직히 홀어머니의 외아들. 대한민국에서 장가가기 힘들어요. 엄마는 아들이 잘난 줄 알겠지만 학교 나 정도 나온 남자들은 수두룩하다고요. 정연이 저랑 5년 넘게 만났어요. 내가 결혼을 남 믿고 기다려준 이런 여자랑 해야지 누구랑 하겠어요? 그래, 알았다. 결혼은 네가 하는 거지 엄마가 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 나중에 엄마 말 들을 걸 그랬다고 후회는 하지 말어.
원래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보고 결혼한 사람이 아쉬운 거 없어서 결혼했어도 잘 사는 법인데 그걸 몰라. 아유, 엄마! 청인이 듣는데 뭐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럼 엄마는 며느리가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보고 저한테 와서 결혼하자 그럼 좋으시겠어요? 그게 어디 갔니? 너는 남자고 쟤는 여자잖아. 몸 함부로 굴리다가 오는 여자는 절대 며느리로 볼 수 없지. 엄마는 그저 조건 좋은 다른 여자도 얼마든지 많다.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이 장모 사랑 못 받고 사는 거 마음 아파서 싫다. 시어머니는 저의 조건이 일단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들이 장모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것도 싫었고 그 당시 학원 강사를 하는 저의 직업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저도 남편이 만약 자기 엄마 말에 흔들렸으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봤을 겁니다. 아빠에게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했다며 나를 잡으라고 했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상견례 잡기 전에 대충 결혼 날부터 정하자고 하시네. 그때 말을 그렇게 했어도 우리 엄마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너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아보신 거지. 그렇잖아. 너 나이 있는 집 있는 여자가 뭐 흔하겠어? 엄마가 너 생긴 것 같지 않게 야무지다고 놀라시더라. 너 알다시피 나는 엄마 도움 기대 못하는데 엄마도 현실 받아들이신 거지 뭐. 뭔가 딱히 기분 좋은 허락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남들은 준비하는 도중에 뜻이 안 맞아서 파혼하는 경우 꽤나 많다고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과 결혼과 이혼이 운명이었던 건지 결혼할 때는 딱히 큰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집도 제 앞으로 진작에 해놓은 게 있었고 남편이 모은 조금의 돈도 혼수랑 살림 다 드렸고 결혼 비용도 그다지 많이 들지 않았어요. 양가 모두 일가 친척이 많지도 않았거니와 하객도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아빠랑 남동생이 저 결혼해서 잘 살라고 축의금 들어온 것도 다 주시면서 얼마나 마음을 써주셨는지 몰라요. 아빠는 엄마 없이 시집 보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꼭 저 행복하게 해주고 잘 살라고 당부하셨고요. 저에게 인생 최고의 날은 그날, 딱 결혼식 날 하루였습니다. 슬프게도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다녀오니 마치 꿈에서 깨라는 듯이 결혼 생활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어요. 다들 사는 거 거기서 거기이니 아실 겁니다. 싸우는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고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말처럼 심하게 싸워도 또 금방 화해하고 넘어가곤 했어요. 하지만 부부 둘만의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결혼 초반부터 시어머니 때문에 참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결혼할 때 주변에서도 홀 시어머니 만만치 않을 거다. 아들을 사이에 놓고 며느리랑 기싸움할 거다 말들이 많았던지라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생각보다 제 기준선을 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들을 저에게 빼앗겼다면서 저를 얼마나 닥달하셨는지 모릅니다. 하필 시댁도 가까운 거리라 어머니는 주말마다 아들과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가 당신을 혼자 내팽개쳐 놓는다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남자들이 효자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싫은 소리도 자기 엄마에게 곧잘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엄마가 불쌍하다나요? 어디 단둘이 가서 맛있는 걸 먹어도 여기 다음에 엄마 모시고 오자. 우리만 먹으니까 엄마한테 괜히 미안하네. 이렇게 말을 해서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도 않게 만들고 1년 중 딱 한 번 여행이 가능한 방학 때도 같이 해외를 좀 가자고 하면 우리 엄마는 여태껏 비행기 타도 여행 가보신 적도 없는데 우리만 어떻게 다녀오냐? 엄마가 엄청 서운해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제 기분을 식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를 만나도 저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유인즉슨 시어머니는 꼭 저를 만나면 다른 집 며느리는 어떻다 비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또래보다 야무지고 집까지 있다는 소리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시켰다만 지금 보니까 그럴 필요도 없었겠다 싶어. 우리 아들 정도면 집이 아니라 차까지 채울 여자들 많았을 텐데 말이지. 나 아는 친구는 아들놈은 글쎄 학교도 변변찮고 전문대 나와 카센터 하는데 약사 며느리를 봤다지 뭐니? 그 집은 약사 며느리 볼 만큼 집이 부자인가 보죠. 아들한테 카센터도 차려줄 정도면요. 어머니 잘 모르시겠지만 자동차 정비소 돈 약사보다 많이 벌어요. 몇 번 참다가 저도 기분 나빠서 한마디 하면 꼭 제 직업을 물고 늘어지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도 버젓이 자랑할 만한 직장이 있다는 게 어디냐? 나는 어디 가서 우리 며느리 뭐 한다고 말을 못해. 이렇게 집에서 애들이나 가르치는 게 이게 일이냐? 어머니, 그래도 제가 오빠보다 더 수입이 좋은걸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 기분 나쁘네요. 지금까지 어머니 드리는 용돈이며 남편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돈 다 제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유, 아무튼 말이 그렇다는 거다. 뭐 돈을 잘 번다니 내가 할 말은 없다만 어쨌든 우리 아들이 나중에 시험 합격하면 너보다 훨씬 잘 벌 텐데 지금 투자한다고 생각해. 우리 아들 덕 보고 살 텐데 이 정도 뒷바라지하는 거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어.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강사 생활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입주한 아파트에서 큰맘 먹고 교습소를 시작했는데 어머니는 그걸 영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시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서요. 그런데 뭐 모르시는 소리였죠.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는 졸지에 집안의 가장 노릇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직 아이 계획도 없었고 저도 남편 공부한 이력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한 번 더 지원해주기로 마음먹은 거고요. 저는 남편이 언젠가는 붙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다 때가 있는 법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2년간 공부를 하면서 5급은 물론이고 7급, 심지어 9급 시험 어느 것 하나 붙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자기도 저에게 면목이 없었는지 더 하겠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한동안 술로 지내더니만 다시 저에게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길래 저는 말없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근 3년간 남편은 거의 제 덕에 먹고 산 거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지금 그만둬도 후회 안 하겠어? 그동안 공부한 거 아까우면 내가 1년 정도는 더 지원해 줄 수 있어. 아니, 이제는 내 길이 아닌가 싶다. 언제까지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 나 이제 회사든 학원 강사든 일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본인 선택으로 완전히 공부를 포기하고 공부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 당시 그 사람 나이는 36. 어딘가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기는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도 좀처럼 남편을 쓴다는 회사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남편이 자신감을 잃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무렵 교습소에 애들이 차고 넘쳐 상가를 얻어 학원을 막 차렸을 때인데 차라리 부부가 같이 학원을 운영하는 게 어떻냐고 남편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랑 둘이 하루 종일 마주보고 있을 자신이 없다고 배부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후였나 마침 자기 선배가 하는 행사 기획사에서 같이 일을 해보자는 제의를 받았어요. 이것저것 가릴 게 없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결국 본인이 하던 공부와 일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인생 정말 모를 일이죠? 판검사 되고도 남았을 거라는 아들이 결국 꺾인 모습을 보자 시어머니는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저에게 당부 아닌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 말을 듣고 부하가 치밀어 저는 매번 어머니와 언성을 높이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꼭
남편이 없을 때만 왜 그런 식으로 저를 타박하고 무시하는지, 제가 친정엄마 없다고 어머니가 너무 저를 함부로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너 행여 우리 아들 구박하거나 기죽이지 말어. 남자는 기죽으면 딱 그걸로 끝인 거야. 이럴 때일수록 더 남편 기도 살려주고 지갑에 돈도 두둑하게 채워줘야 하는 법이다. 알겠니? 어머니, 그이가 어디 기죽을 사람인가요? 자기 자신한테 실망은 해도 저한테 기죽어서 할 말 못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할 만큼 하고 있어요. 너는 어찌 매번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한 번도 고분고분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일이 없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만 이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니? 어머니는 끝내 3년간 뒷바라지한 저에게 고맙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과 다툰 일이 거의 10에 9인 경우가 많았어요. 남편은 결혼 전처럼 제 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해주거나 중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도 자포자기랄까요? 체념해버리고 내일이나 열심히 하자 싶었습니다. 학원 개원하고 한참 정신없다 보니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소원해졌죠.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것도 이유라면 이유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경제적인 부분은 한결 나아지긴 했어요. 적어도 남편 본인이 쓰는 돈은 본인이 벌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취직을 한 1년 동안 한 번도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학원을 차리고 나서 초대박까지는 아니고 중박은 친 상태라 집에서 교습소를 할 때보다 거의 서너 배의 순이익을 보고 있던 때였습니다. 남편은 제 벌이가 좋다는 걸 대충 알고 있었고 학원장인 저보다 수입이 택도 없이 적다는 이유로 저에게 생활비를 전가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 여행비나 용돈 드리는 것도 제 돈으로 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저와 같이 방을 쓰지도 않았고 주말에 제가 애들 시험 준비로 나가야 할 때는 자기도 일 때문에 나가야 한다며 거의 각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과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지만 가끔 친구들을 만나 사는 얘기를 하곤 했는데요. 다들 기혼자였던 친구들이 남편 단속 잘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꼭 우리 남편을 지칭하는 건 아니었고 누구네 남편이 그렇게 애처가였는데 알고 보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던가 또 누구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내연녀가 있었는데 몰랐다던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한테 남편 얘기를 묻더니만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여자들과 굉장히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상해서 우리 남편이 아무리 무심해도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정색하고 말을 했죠. 그런데 친구들 중 하나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연아, 너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결혼 전보다 네가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야. 우리도 다들 바람 잘 날 없이 사는 거 매한가지 아니니? 오늘 너 얘기 듣다 보니까 남편이랑 사이가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그래. 너 남자는 한시라도 관심을 끊는 순간 딴짓하는 동물이라는 거 모르는구나? 남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지 말라는 거야. 친구 당부를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남편은 나에게 그럴 사람은 아니라며 남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사건이 생겼죠. 그때까지는 그럭저럭 남편과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남편은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늘 바빴어요. 행사나 기획하는 일인데다 본인이 전혀 경험이 없는 일이어서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지방에서 행사가 있으면 거의 며칠씩 출장을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출장이 잦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 남편이 연락이 없어도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늘 먼 길로 출장 가기 전에 제가 짐을 챙겨주면서 운전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남편에게 차 조심하라는 당부는 꼭 했었고요. 그러던 어느 주말
그날도 남편은 큰 행사가 있다며 저에게 2박 3일의 출장을 남해로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짐을 꾸려주고 남편을 마중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출발한 지 2시간도 되지 않았을 때 뜻밖의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전화라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남편이 엉뚱한 지방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남해에 내려간다고 했는데 사고가 난 곳은 강원도 가는 고속도로였어요. 그 점이 좀 이상했지만 자초지정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일단 너무 놀란 나머지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많이 다쳤으면 어쩌나 하고 다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천만다행히도 남편은 쇄골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골절되긴 했지만 큰 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급하게 쇄골 수술을 하느라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쩌다가 사고가 난 거야?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지. 설마 당신 졸음운전이라도 한 거야? 졸음운전이라니. 그냥 전방주시 탐안이지 뭐. 나 죽을 뻔했는데 이만하길 다행으로 생각하자 여보. 아유 죽겠다. 그나저나 큰일이네. 나 주말은 그렇다 치고 일주일 넘게 입원해야 한다는데 어쩌지? 그게 지금 문제야? 내가 학원 부원장님한테 맡기고 간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은 얼른 회복할 생각이나 해. 뭐? 여보, 그럴 필요 없어. 당신 학원 비우면 애들 관리 엉망되고 나가는 원생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내가 엄마한테 부탁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어? 남편은 제가 간병하겠다는 말에 다소 오버스럽게 질색을 하며 굳이 자기 엄마를 부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어머니를 부르겠다고 하니 제가 굳이 말리지는 않았죠. 어머니는 아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오셔서는 눈물까지 찍어내며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를 타박하는 걸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돈 벌겠다고 그런 먼 거리 운전하다가 사고 난 거 맞지? 아이고 정말 이러다 큰일 나겠다. 아이 너는 네 남편이 나가서 고생고생 일을 하는 거 불쌍하지도 않니? 너랑 만나고 나서 우리 아들은 모든 일이 왜 잘 풀리지를 않는다니? 응? 너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네가 우리 아들 앞길 막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저를 타박하셨지만 병원에서 큰 소리 내기 싫었던 저는 어머니 타박을 꾹 참았습니다. 아무튼 너는 병원에 올 필요 없다. 일주일 동안 내가 우리 아들 돌볼라니까 너는 신경 쓸 거 없어. 병원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덩치 큰 이 사람을 어머니가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제가 교대해서 있을게요. 됐다. 호동을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닌데 어려울 거 없어. 너는 돈이나 벌어라. 네가 잘하는 거 유일하게 돈 버는 일인데 무슨 간병이야. 저는 어머니 말을 듣고 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고집을 다 아는데 저도 그쯤 되니 부하가 치밀어서요. 남편은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저를 타박하는 거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자는 척만 하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던 저는 그 길로 병원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냈어요. 물론 남편에게 연락은 했습니다. 뭐 말로는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며 어머니가 잘 챙겨주시고 있다고 저더러 절대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와봤자 어머니에게 타박만 들으니 나중에 퇴원할 때나 보자면서요. 저는 알았다고는 했지만 마음은 솔직히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 신경이 안 쓰일 리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퇴원을 며칠 앞둔 날 저녁 시간에 맞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서요. 혹시 연락을 하면 어머니가 불요령을 하실까 봐 잠깐 주기만 하고 올 요량으로 연락은 미리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어머니가 있으면 어쩌나 걱정을 한가득하며 병실 앞으로 다 왔을 때였는데요. 병실 안에서 우리 남편 목소리와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열려는 순간 저는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들려오는 목소리 중에
웬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병실에서는 복도로 소리가 잘 들린다는 거 아실까요? 이상한 느낌에 저는 복도에 숨어 대화를 더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쁘나. 이렇게 며칠 네가 도와주니까 엄마가 너무 편해서 좋구나. 우리 아들이 너같이 애교 많고 살가운 애를 얻었어야 하는 건데. 우리 앞으로 얼굴 자주 보자. 응? 아휴, 그나저나 너는 같이 사고 났는데 다친 데는 없어? 내가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우리 며느리가 붙어 있겠다는 거 너 들통날까 싶어서 내가 있겠다고 했는데 잘했다 싶네. 이참에 둘이 편하게 얼굴도 보고 그렇지? 어머니, 저야 너무 감사드리죠, 어머니. 근데 저도 오빠가 이혼도 안 했는데 만나는 거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빨리 정리하고 둘이 새 출발하자면서 그게 언제가 될지. 조금만 기다려. 우리는 애가 없어서 이혼은 마음만 먹으면 쉬어. 근데 혼인하고 3년은 넘어야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잖아. 그래야 나도 마누라 돈 챙겨서 나올 거 아니야. 조금 시간 주면 내가 그 집도 공동명의로 돌리자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참자. 어? 알았어, 오빠. 나는 오빠만 믿을게. 우리 오빠가 나 신랑감 데려오면 같이 카페도 차려주겠다니까. 오빠는 그때까지 책 잡히지 말고 이혼 준비 철저하게 해야 해? 나도 얼른 뻣뻣한 며느리 말고 너랑 우리 아들이 알콩달콩 사는 거 기대하고 있으마. 우리 아들 믿고 조금만 기다려. 저는 대화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저 몰래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심지어 시어머니와도 구면이라는 걸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한참을 병실 복도 끝에서 남편 쪽 병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와 남편 놈이 저를 병원에 못 오게 한 이유가 뭔지 알겠더군요. 속은 제가 어찌나 바보같이 느껴지던지. 한 30분이 지났을 때쯤 병실 안에서 웬 키 크고 젊어 보이는 어린 아가씨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비참하던지요. 남편은 그년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게 확실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넋이 빠진 채 상황을 추측해 보았는데요. 남편의 외도야 제가 들었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었고 문제는 바람난 그 상간녀가 누구냐 하는 것과 대체 언제부터였나 하는 사실이었죠. 저는 다음날 바로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몰라 남동생에게 먼저 이 사실을 얘기했고요. 동생이 자기가 아는 믿을 만한 심부름센터를 소개해줬고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누구를 만나 뭘 하는지를 조사했어요. 며칠 동안 조사만 해도 남편이 그동안 외도한 정황은 나오더군요. 그 여자 뒤를 밟아 알아낸 바로는 남편 상간녀는 그 당시 고작 28살밖에 안 된 남편이 다니는 이벤트 회사의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황당했죠. 모든 걸 알아낸 순간 그동안의 남편의 외박과 출장이 모두 의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뒤를 더 캐보기로 하고 퇴원해서 이혼 준비를 하면서 차곡차곡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퇴원해서 기가 막힌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를 안아주면서 당신 걱정 많았지. 우리 엄마가 당신 서운하게 해서 진짜 미안하게 생각해. 어쨌든 앞으로는 당신 걱정하게 만들 일 없을 거야. 이렇게 가짜는 행동을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그랬죠. 오냐, 조금만 기다려라. 너 그렇게 좋아하는 그년이랑 같이 살게 해주마 하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저는 학원 일을 잠시 부원장에게 맡기고 이혼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상간녀의 신상도 파악해 놓았고 남편이 퇴원하고 나서 그년과 회사에서 출장을 다니며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엄청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장면을 보면서 더 이상 화도 안 나고 기막힌 웃음만 나오더군요. 저는 남편의 외도를 모른 척하며 지낸 그 몇 주의 시간이 그야말로 지옥 속에 있는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혼 소장 접수만 남겨놓고 있을 때
제가 먼저 이혼을 터뜨리려던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황당하게도 이혼을 재촉한 건 불륜 당사자인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집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 집 말이야. 이제 우리 이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어때? 근데 집 할 때 양도세라는 게 있더라. 그거 아끼려면 당신이랑 나랑 공동명의를 해놔야지 세제 혜택을 본대. 그러니까 우리 집 팔릴 때까지는 이 집 공동명의로 돌려놓는 게 어때? 남편 말을 들은 저는 그 속셈이 뻔히 보이길래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싶어 저는 마음속에 있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명의? 왜? 이 집 공동명의로 하고 나서 나랑 이혼하게? 참, 당신 머리 참 좋다. 집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니 시간 벌겠다 이거잖아. 여보, 갑자기 왜 급발진하고 그래? 싫으면 싫은 거지 갑자기 이혼이라니. 당신 나한테 무슨 불만 있어?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오히려 저에게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이 너랑 마지막이다 싶은 마음으로 참아왔던 말을 했어요. 불만 좋아하네. 당신 나랑 3년 동안 사느라 참 고생이 많았네. 근데 어쩌지? 당신 생각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나 당신 바람 피운 거 그동안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야. 우리 이혼하자. 물론 당신이 유책 배우자니까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 당신이 좋아하는 여자랑 살게 해줄 테니 대신 가정 깬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위자료 말이야. 꽤나 많이 준비해놔야 할 거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뭘 한다는 건데? 바람? 바람이라니. 나 당신밖에 모르는 거 알면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당신이 오해한 거야. 역시나 남편 놈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자기 행동을 부인하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웃기지 마! 당신 선배 회사에서 같이 일하면서 거기서 여직원하고 처음부터 눈 맞은 거 나 다 알고 있어. 세상에 영원한 비밀 없는 거 몰라? 그리고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병원에서 어머니랑 바람난 그년까지 불러서 시시닥거리고 놀던 거 내가 다 들었어. 그년이 병실에서 나가는 것도 내가 사진 찍어놨는데 당신이 직접 볼래? 어디 한 번 더 변명해봐. 아, 그 여직원. 그 여직원은 나 문병하러 온 거야. 절대 나랑 이상한 사이 아니라니까. 내가 미쳤냐? 뭐가 좋다고 돈 잘 버는 당신 대신 그런 어린애랑 놀아나겠냐? 남편은 설마 제가 그들의 대화를 다 들었다고는 짐작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아, 그래? 돈 잘 버는 내 재산 같이 나누고 싶어서 3년 동안 참은 거 아니고? 왜 그 여자 아빠가 카페 차려주기로 했다며? 내 돈 가지고 이혼한 다음 편하게 놀고 먹고 살려고 한 거 내가 모를 것 같니? 궁색한 변명 그만해. 미안하지만 그만 먹고 당신 엄마 집으로 오늘 당장 나가줘야겠어. 이날 이때까지 당신 믿고 기다려준 내가 제일 등신이지만 당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되돌려 받을 테니 두고 봐. 뭐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남편은 제가 집어던진 이호소장을 받아들고는 계획이 틀어져 버린 걸 알고 체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머리를 굴려 유리한 쪽을 계산하는가 싶더니만 바로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이제 오리발 작전에서 읍소 작전으로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집 명의 같이 하자고 한 거는 당신 말대로 하려던 게 절대 아니고 이제는 정말 그년이랑 정리했으니까 하자는 거였어. 내 말 믿어주라 여보. 제발,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나 절대 이혼은 못해. 지금 이혼하면 당신 계획이 다 틀어진다 싶어서 그러나 보지? 이제는 나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나 위자료 주고 이혼해서 그년이랑 잘 살아볼 고민이나 해봐.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님 지금 경찰이라도 불러서 당신이 나 때렸다고 해볼까? 동생 부르면 지금 당장 올 텐데 내 동생 앞에서 망신 한번 당해볼래? 남편은
제 남동생이 경찰인 걸 아니 뜨끔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자기 엄마 집으로 갔는지 상간녀 집으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집에서 나가서 저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준비한 대로 이혼 소송과 더불어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이혼 소송 과정이야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리 좋았던 부부라 해도 헤어질 때 곱게 헤어지는 사람 없는 거죠. 유책 배우자인 남편 놈은 저에게 위자료를 최소한으로 주기 위해 자기 현금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지만 재산 명시 신청까지 하니 별 수 없이 다 까발려졌습니다. 결혼 전 제가 형성했던 재산은 남편에겐 권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제가 시모에게 붙인 용돈, 남편에게 들어간 돈들이 더 많았고 생활비 주지 않았던 남편 놈은 제가 청구한 위자료 4천만 원을 고스란히 줘야 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돌아가는 건 한 푼도 없었어요. 아직 우리나라 법이 유책 배우자에게는 관대하지 않다는 걸 이혼 소송 준비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상간녀 소송 위자료 2천만 원까지 받고 그 썩을 놈의 집구석과 인연을 끝냈습니다. 시어머니요? 물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차단했지만 그 당시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온갖 폐악질을 부렸어요. 남편을 바람 피우게 하는 게 여자 잘못인 거 모르냐? 네가 남편 간수 못해놓고 감히 내 아들을 내쫓아? 이혼만 해봐라. 내가 너 학원 망하게 할 줄 알아? 어디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지금 협박인 거 아시죠? 어머니도 그년이랑 짝짝꿍이 아주 잘 맞는 것 같던데 어디 한번 사이좋은 고부지간으로 잘 지내보시죠. 화내면서 부들거리는 어머니에게 쏘아붙이고 그 아줌마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을 믿고 의지하려는 여자를 봉으로 알고 화수분처럼 퍼내서 거저먹으려고 한 데다 바람까지 피운 인간.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이혼하고 나서 그해 겨울 코로나가 터졌는데요. 아시죠? 코로나 터지면서 온갖 행사나 공연이 다 취소되었던 거요. 여행사니 이벤트 회사니 아마 망하는 곳 많았을 겁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남편 놈이 다니던 선배 회사는 코로나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망해버렸고 남편 놈이야 뭐 그 후로 상간녀와 재결합했다는 소식 안 들리는 거 보면 아마도 두 연놈이 맺어지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긴 요새 여자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돈 없는 남자랑 같이 살려고 할까요? 저한테 상간녀 소송 걸리면서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그 인간이랑 결혼할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최근에 들은 건데 그 인간 어머니 집 보증금 빼서 학원 차렸다가 완전히 망해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하필 차려도 학원을 코로나 시국에 차리다니요. 저야 대응 잘해서 힘든 시기 잘 버티고 지금은 더 매출이 많아졌죠. 저는 남편이 저에게 몹쓸 짓 한 거 결국은 다 되돌려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제야 담담하게 제 이혼 사연을 얘기하니 남아있는 감정의 응어리가 정리되는 기분이 드네요. 구독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사연이었길 바라며 늘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